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61만 4,849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4만 3,777명, 완치 146만 8,142명으로 집계되어 2.7%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5,000명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18일 중국 시노팜으로부터 60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 원료를 받았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수카르노 하타 공항을 통해 들어온 이번 물량은 8번째 공급 분량이며 총 1억 4천번의 분량의 일부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8번째 물량은 4월과 5월에 모두 사용될 예정이라며 9번째 물량도 1개월 이내에 받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라마단 금식과 무관하다며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르바란 명절에 온 가족들이 모이게 될 경우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들은 코로나19에 취약할 수 있으니 노년층부터 예방접종을 우선시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백신 접종이 시작된 여러 나라들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의 사례가 보고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보건수칙을 준수하고 건강관리에 유념하기를 강조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60대 이상 백신 접종을 2달간 진행한 결과 노인 인구의 10%밖에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년층의 접종률이 낮은 이유는 예방접종센터까지 가는 것 자체가 건강상의 이유로 어렵거나 또한 앓고 있는 질병이 있어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례의 절반이 노년층이기 때문에 조코위 대통령은 모든 지역 책임자에게 노년층의 예방접종에 초점을 맞추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해외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들에게 르바란 기간에 고국으로 돌아오지 말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르바란을 맞이하여 고향에 있는 가족, 친척, 특히 자녀들이 많이 보고 싶을 테지만 귀국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를 대비하여 예방접종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지만 대유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귀국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항공기를 타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코로나19에 전염되어 고국의 가족들에게도 옮길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차라리 영상통화를 통해 부모의 안부를 묻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송금을 할 수도 있고 선물은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으며 이런 방법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크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수하르토 후손들로부터 부정으로 습득한 국가자산들을 되찾는 정책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코위 내각은 수하르토 전 대통령이 부정하게 습득한 자산들을 이미 여러 차례 되찾았으며 대표적으로 따만미니, 그라나드 빌딩, 메가만둥 풀빌라 등입니다. 특히 따만미니는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영부인에 의해 설립이 되었고 44년 동안 불법으로 점유하다 국가로 반환된 것입니다. 공부장관은 따만미니가 다시 국가로 인수받는데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해당 과정에서도 따만미니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직원들도 정상 근무를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그라나드 빌딩과 메가만둥 풀빌라의 자산을 인수받게 된 경위도 발표하였는데 두 자산은 불법적인 자금 유통 사건으로 이미 2018년에 주정부에 의해 압수된 상태였습니다. 현재 해당 두 자산은 국가자산 총감독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113개의 은행 계좌에서 약 2,420억 루피아를 압류하였습니다. 참고로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불법 자금 규모는 4조 4천억 루피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도 암호화폐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도 암호화폐 거래의 잠재력을 보고 있으며 세금 부과를 위해 암호화폐의 개인 간 거래와 거래소의 움직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현재 1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구매자로부터 자동으로 세금을 받으려고 계획 중이나 관련 규정이 미비해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의 세율은 소득의 0.05%로 최종 합의 중이며 증권 거래에 대한 세율은 0.1%인 것을 비교하면 낮은 세율이지만 순차적으로 0.1%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무부의 관계자는 0.05%로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중복 부과로 인한 피해를 낮추기 위함과 세율이 너무 높아 암호화폐 투자자가 불법 채널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인도네시아의 연간 암호화폐 거래량은 480조 루피아로 월 평균 40조 루피아가 거래되었으며 이 금액의 0.05%의 소득세를 부과하면 약 2,400억 루피아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암호화폐의 세금 부과 시기는 2024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암호화폐 시장이 먼저 커질 수 있도록 세금 부과를 낮췄지만 암호화폐의 전망이 밝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웅제약이 인도네시아 우수제약인재 8명을 선발해 신약개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월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와 맺은
교류 협약에 따른 것으로 선발된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한국에서 반년간 연수를 하며 학점을 얻을 수 있고 대웅제약은 인도네시아의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유치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오는 8월까지 대웅제약 R&D 센터에서 실제 의약품 연구개발에 투입돼 실무 경험을 쌓게 되며 대웅제약 연구원의 멘토링이나 한국 교수진의 특강을 들을 기회 등도 주어집니다. 대웅제약은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방역에 만전을 기한 것은 물론 인도네시아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배려도 돋보였습니다. 대부분 무슬림인 학생의 종교적 특성을 고려해 돼지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식단을 제공하고 라마단 기간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도실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대웅제약 신제품센터 센터장은 인도네시아 제약바이오 산업을 이끌어 나갈 차세대 리더들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대웅제약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신약 개발을 위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립은행인 BNI는 서울의 새로운 지점을 개설과 동시에 한국 데스크를 구성하였습니다. BNI 은행은 서울 지점과 한국 데스크를 통해 무역과 인도네시아 투자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의 한국 진출 또한 강화할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국영기업부 장관은 BNI 서울 지점이 개설된 것 자체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48년간 지속된 친밀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이며 이번 개점은 경제적 역할을 넘어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특히 국영기업부 장관은 BNI 서울 지점이 활성화되고 영향력이 증대되기 위해 지지할 것을 약속했으며 해당 지점이 한국에 흩어진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5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로서 연간 1조 3천만 달러 이상의 교역량을 보이고 있으니 BNI 서울 지점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중간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지점은 저축상품, 모바일 뱅킹, 투자상품 등 은행의 전반적인 업무를 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2019년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하여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을 파악하였습니다. 2019년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0만 9,244건이며 이 중 2만 9,478건이 치명적인 사고였습니다. 이 중 오토바이 사고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버스와 트럭 사고가 뒤따랐습니다. 버스 사고의 경우 승객을 규정보다 초과하여 과도하게 탑승시켰기 때문에 한 번의 교통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나타났으며 주로 칼리만탄과 스마트라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버스 운전기사의 난폭운전이 주요 사고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었습니다. 교통부 장관은 난폭운전에 대해 오랫동안 시찰하고 시정을 하고 있지만 쉽게 난폭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숙한 차량 정비가 주요 사고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운전기사가 차량 문제에 대해 회사에 여러 번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은 검사나 정비 없이 운행할 것을 지시하여 결국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가장 많은 비중은 조향장치 이상, 각종 오일 불량, 타이어 파손, 브레이크 고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확산 억제를 위하여 르바란 명절의 지역 간 이동을 공식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이에 자카르타 경찰청은 도로 차단을 위해 오토바이가 다닐 수 있는 곳곳에 숨은 길까지 찾아서 지도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6일부터 17일까지 지역 간 이동 금지를 위해 자카르타 경찰청은 1차적으로 검문소를 지정했으며 2차적으로는 숨은 길들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또한 밤에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검문소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장은 르바란 기간 중 지역 간 이동을 한다면 많은 검문소에 가로막혀 집으로 되돌아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더불어 2009년에 제정된 도로교통법 제22항 208조에 따라 최대 50만 루피아의 벌금 또는 최대 2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여객 운송업체가 승객을 태우고 지역 간 이동을 할 경우 교통부로부터 징계와 사업 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